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황방열 기자님 모시고 윤석열 내란 사태 지금 추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을 빌기가 좀 예. 안타까운 무색한 그런 날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오프닝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씨가 편지를 썼는데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썸네일에 친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친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정말 뭐 제가 그냥 아까 회의 시작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생각보다 참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씨가 그래도 검찰총장도 했고 현재 대통령직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무직 공직자든 선출직 공직자든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다음에 그 광장에서 양측이 싸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최소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안위 때문에 나라를 두 쪽 내고 광장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 좌랑 우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까지 예.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편지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정말 분열을 부추기는 이야기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기자님? 이거 특징적인 말이 이제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를 막으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극우 세력, 태극기 세력 이런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구명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쓰는 표현도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여전히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윤석열 씨가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담당자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아작을 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계속 이제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 집으로 가시고 나는 수사와 그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그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게 더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검사가요 크게 보면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안통이 있고 하나는 특수통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스타일은 공안통이죠. 그래서 공안 검사들이 주로 좌파 국가 반란 세력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고 특수통들은 잘 그렇게 안 쓰거든요. 네. 특수통들은 주로 부정부패한 세력. 이게 이제 본인들의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 저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까지만 해도 그런 용어 잘 안 썼어요. 부정부패.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시각이 있다면 정치권은 다 부패한 놈들이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거악척결 이런 말 많이 썼죠. 예, 내란 세력, 좌파 이런 거는 그렇게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권력을 잡는 그런 검사였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패. 그러니까 특수통이라는 게 뭐냐면 중대 경제범죄를 주로 수사하잖아요. 주로 재벌 수사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정치의 실세들의 어떤 그 뇌물, 스캔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대통령 2년 반 정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나중에 한번 연구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바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됐는지는요. 그러네요. 그리고 특수통 검사가 갑자기 극우 유튜버들의 아이콘 같이 돼서 그 극우 유튜브에 나오는 그렇죠. 얘기를 반복해서 예를 들면 비교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수통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 세력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 양반이 가끔은 쓰지만 종북 세력 이런 말 잘 쓰진 않는다. 예, 잘 쓰진 않아요. 당 대표가 됐을 때 조금 하긴 했지만 주로 부정부패 그 사회 악 이런 정도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본인이 특수통으로 그런 거에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보수적인 얘기긴 해도 586 특권 세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그렇죠. 기억이 있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상황이 좀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좀 환경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깊이 있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극단적인 일부의 이 지지자들만 가서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지지하고 이런다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막 재생산되고 이런 상황인데 새 언론사들이 신년에 여론조사들 다 했습니다. 봤더니 어쨌든 국민 다수는 윤석열 씨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인용되어야 한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이렇게 그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걸로 대부분 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70%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낮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정리하면 이제 국정농단, 뇌물 뭐 이런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윤석열 내란 같은 경우는 총을 들고 출동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 국민이 아주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다 지켜본 건인데 그에 비하면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다. 그리고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30%까지 나옵니다. 그 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7% 기록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 3%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씨를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다. 이거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저도 약간 좀 그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요. 왜냐하면 도리어 법조인들을 만나보면 법조인들은 한 열에 8, 9은 그 탄핵이 인용될 거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내란죄도 성립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많은데 일반 여론조사는 도리어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 우리 황 기자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예상은 저 탄핵돼야 된다가 한 5%, 그다음에 뭐 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된다 이런 정도가 한 80%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한 10% 이상 좀 안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이렇게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정쟁화된 것 같아요. 탄핵과 그 내란 이 두 가지가 국민적 국가적 사안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일각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각과 일부 보수 언론이 끊임없이 정쟁화 구도로 이걸 만들었어요. 티키타카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정쟁 구도가 되면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주춤했던 국민의힘 쪽 그 지지자들이 또 그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최소 3%에서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네. 조사마다 올라간 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쪽 이제 스피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말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정쟁화 구도로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집하는 현상은 민주당에도 적용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0%까지 나오기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이전에 없던 지지율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반작용으로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런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때 일부가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도 그 새누리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때 쪼개져서 출마를 했습니까? 네, 당이 네,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분열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분열할 거다 또는 일부 탈당해서 분당 수준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뭉쳐 있고 분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뭉쳐서 저항하고 있으니까 세력이 결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스피커들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선후 관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분열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2016년 학습 효과 이미 전에부터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했더니 정권도 내주고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이게 그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래서 탄핵을 주도했어요. 그러게요. 탄핵을 주도했고 본인이 바른정당으로 탈당까지 했죠. 탈당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본인이 탄핵을 결사반대하고 뭐 분열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그 탄핵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의 중진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초선 의원들보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의 학습 효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는 일종의 이제 그 이 반 이재명 전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걸로 해서 그쪽을 이제 내부 결집의 어떤 명분으로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수의 어떤 그 이번 사안을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이런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도가 처음에는 안 먹혔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조금씩 먹혀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한 자기 지지층은 결집해가고 있는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금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이분은 완전히 광화문의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씨 지지 집회죠. 사실상 계엄 지지 집회인데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에 나가서 큰절을 하면서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관저 앞에 집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2016년 17년 탄핵 때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었나요? 그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사실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나는 과정에 그게 좀 아쉬워요. 그 과정 관리가. 그러니까 뭐 그 하나의 그쪽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체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를 조금은 좀 그 이 민주당에서도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기본 입장이 뭐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기회주의를 뭐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확실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를 그 내쫓고 난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하고 그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내란죄는 뭐 약간 모호하게 내란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입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가는 이런 입장으로 가다 보면서 내부를 그런 정도 스탠스를 좀 결집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은 지금 아직까지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헌재에서 기각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으로 직무를 하는 모습을 예정한 의견을 갖고 있다, 당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까지는 탄핵 반대니까 대통령이 윤 대통령 복귀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거는 정말 국민 전체 정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새가 결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게 연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결정입니다만 그래도 2명을 임명을 함으로써 헌재가 8명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다음에 탄핵의 급물살을 타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극우파 결집 현상 같은 것들이 조금 수그러들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헌재 재판관 임명 뒤에 일어날 일들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긴 하지만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헌재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관련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그 최상목 대행이 결정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그게 이제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희망을 좀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 극대화되는 시점까지 대선이 좀 미뤄지는 구도를 생각했던 거에서 깨진 거는 좀 사실이죠. 네,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된 상태로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깨진 점은 평가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신 거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한데 결정, 그러니까 심판은 못한다라는 게 그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6명 헌법재판관 중에 1명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거 최악의 경우 남은 2년 몇 개월을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은 됐는데 결론을 못 내고 그대로 쭉 끌고 가면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7명 이상이 심리해야 된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맞춘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 8인 체제로 가서 그 가능하다,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원론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란 가능성을 보면 탄핵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6명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6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펄펄 뛰고 하는 게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입장에서 훨씬 불리한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8명 중에 3명이나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죠. 네. 그 한 5명, 6명 정도가 찬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하면 1명이 약간 반대 의견을 하더라도 찬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이게 네. 기각된다. 그러면 그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가 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지금 인권위원장하고 있는 안창호 씨 같이 아주 보수적인 분도 있었는데 8대 0이 나온 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굳어지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따라간 거예요. 네. 대세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이 일단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심리가 이루어진 건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한 건 유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결정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하고 상의해서 2명만 임명하겠다는 걸 정책으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양해하는 속에서 권한대행이 이것을 선별해서 둘만 임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의 논쟁은 있었지만 예. 누구를 임명할 수 있다 없다의 권한이 있다는 의견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때로는 정치라는 게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 아무도 임명 안 할 텐데 여야가 2명만이라도 합의하면 일단 2명은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공을 국회에다 던졌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의장 주재하에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그럼 일단 2명은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뭐 탄핵 절차 마무리 이후에 임명하자는 어떤 국회 내에서의 합의 절차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이 권한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2명만 하고 1명은 나중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보낸 어떤 선출 결과에 대해서 자기 그렇습니다. 하급자인 어떤 뭐 국장이나 실장이 가져온 것처럼 이 사람 빼고 저 사람들 임명해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해버린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은 이 사유를 그 국회 합의 절차가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이 안 됐다 그러는데 합의 절차는 3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명 다 안 하든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명백하게 한 명에 대한 어떤 자격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한 명을 빼낸 거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했을 때 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법제처에 의뢰했더니 이 사람이 자격의 문제가 있다든지
국회에서 심의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이런 그 유사한 그런 이 잘못된 그게 있다든지 그래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국한돼서 그 하는 거지 특별한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이 자동적으로 임명해 주는 게 그 절차적 내용입니다. 헌법 조문으로 봐도 완전히 위헌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111조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 관련된 대목을 보면 재판관 헌법재판관은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네, 네. 그리고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절차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절차가 핵심인 거고 네, 네, 네.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임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행정적인 절차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죠. 거로 네. 규정해낸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한 거는 자기가 3명 중에서 2명을 또 심사한 격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심사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직접 연관은 안 되는 거지만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네. 지난달 28일 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네, 네, 네. 재판관 임명권 한 명에 대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의 지금 그 법률 전문가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거 인용될 거라고들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헌재에서 이거 받아서 인용하면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했어도 그 마은혁 후보자 이 지명자 임명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탄핵 심판 전에 가능할지 그것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은 이건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 권한 대응으로서 잘못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의 임명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는데 그렇죠. 법제처에 의뢰해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건 국회가 이걸 따져보지 못한 거니까 이건 제고해 달라고 국회에게 명백하게 어떤 결격 사유나 네, 법적 네. 제한성을 명백하게 밝혀서 반려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게 아니고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합의가 안 됐다 이런 거는 합의라는 것은 국회 의결 절차보다 하위지 그게 상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사실은 하급자가 결재판 갖고 온 것처럼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경제 관료니까 뭐 아마 이 관료적인 습성이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막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IMF가 다시 올까봐 두렵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은 말씀하셨던 민주주의나 헌법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경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렇지만 또 민주당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들 들고 본인이 또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단 최소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도 그 지지하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좀 경제 쪽에 있는 분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 일부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지만 일단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환율 1,500원 이상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 주식시장 계속 하락하고 자본 이탈하고 이러면 큰일 나니 이거 경제 불확실성 없애주기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하기 뭐하니까 한국은행 그 총재를 같이 같이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게 뭐 법적 절차가 맞고 헌법에 해야 될 권한대행으로서 권리가 행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차원에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접근을 했던 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가동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약간 그 반헌법적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기재부 공무원 논리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 입장은 우리 황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는 이 나라 경제를 자기들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뭐 다음에 뭐 어떤 정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기재부가 우리 경제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게 내부 정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실국장들이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러면 경제 큰일 난다. 우리라도 뭔가 그 전문가로서 나라를 가는데 우리가 뭔가 그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기재부 내에서는 좀 컨센서스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요. 지금 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를 무시했던 문제, 그것도 또 헌법적으로 이렇게 위법이 있는지 다뤄봐야 되겠지만 또 그 당시에 지금의 국무위원들하고 국민의힘하고 극우파 지지자들은 굉장한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위원회에서 너무 반발해가지고 눈물을 최상목 대행이 보였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아, 그분 어떤 시체말로 분이에요, 진짜? 방방 그 국무에서 뛰었다는 거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근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위원인가요?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면 직무대행은 당연히 아니네. 그러니까 기본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결권은 당연히 없고 기본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직무대행입니다. 근데 거의 이 최상목 부총리, 이 최상목 대행을 막 힐난하듯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검사 소위 그 법조 라인들 이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라인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 출신이든 이 김태규 씨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뭐 아니면 뭐 변호사를 했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속에서 들어온 이 법조 라인들이 다 이게 윤 라인인 거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아마 사보타지를 하고 저 최상목 권한대행을 몰아붙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규 방통위원장은 설사 방통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그 발언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결권도 없고. 그래서 발언권 같은 경우에도 뭐라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 사안은 방통위원장이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을 하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발언권을 주거나 또는 본인이 발언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고 근데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정기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옵저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게 옵저버입니다. 옵저버는 아시다시피 회의할 때 우리 옵저버로 가면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한테 뭐 얘기 들어볼 필요도 있어라고 판단할 때 그 현안에 대한 그런 건가? 네. 그렇죠. 그런 그러면 말씀인 그런 거죠. 경우에 컨센서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뭐 홍길동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옵저버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참고를 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장이 또 발언권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의장이 그 다른 국무위원들은 발언을 신청하면 발언을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발언권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그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 때 네네. 발언 한 번 못하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 그 기사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적 왜냐하면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옵저버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시도지사지만 유일한 시도지사지만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안 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 옛날 박 시장님 화가 나서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적이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정말 아나무인인 것 같아요. 그냥 나라를 본인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너 따위가 와서 이런 결정을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도 굉장히 많이 반발했다고 하죠. 네.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만한 결기를 가졌으면 12월 3일 날 밤에 그 개엄할 때는 도대체 뭐 했냐.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고 말리든가 그런 걸 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혹시 발언권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누구라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때 12월 3일 날은 도대체 뭐 해놓고. 그때 내심 지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 내심 개엄하니까 잘 됐다 싶었던 거지. 지금 상황이 이게 아직도 유동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상황 안정되면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입니다, 다. 그리고 그 최상무 권한대행을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뭐 일부 몇몇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직급은 높지만 뭐 실말로 정치적 커리어는 그 사람들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무 너 따위가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네 맘대로 해? 어디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야단치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간 거는 저게 뭐 저 권한대행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계엄 전이라도 윤석열 정부 내각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그 전에도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장관들은 그냥 이런 분들, 지금 김태규 대행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막 그냥 지지를 하고 나머지 그 독립적인 생각이 있는 장관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정말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일단 좀 탄핵 그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뭐 체포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그래도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네. 뭐 일단 우리한 조금 나아진 건 맞죠. 6인 체제보다는 그 만약에 6인 체제는 설사 6대 0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가처분 신청 등등 할 거예요.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를 놓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권한대행이 그렇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뭐 국회 차원에서 권한대행이 심판을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헌법 소원을 하고 이렇게 다투겠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윤석열 씨 신병 확보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긴박한데 그거 좀 두 분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러 갈 텐데 변호인단 김용현 씨, 윤석열 씨 변호인단 쪽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경호처가 이거는 막을 거다. 불법 체포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체포하러 오면 그 경찰을 체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경호처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설 경호업체 또 사설 무슨 폭력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호처 사람들 그리고 그 외곽 경비하는 무슨 백일 경비단이니 이분들 기본적으로 다 경찰 소속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저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거 올려놓으셨던데 그 윤석열은 짧고 연금은 굉장히 길다. 연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신가요? 그렇죠. 다 경찰들이에요. 경찰들이 다 경찰이니까. 네, 외곽의 경찰.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있는데 걱정이라고. 경찰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 경우에도 과거에 관행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형법에 그 규정돼 있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거지 범죄인을 보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보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안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나 체포 영장은 사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그 시설을 보호하려면 그 경호처에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인도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네. 정확하게 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미 제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미 제출 방식대로 경호처가 진짜 그 법에 충실하려면 그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을 범죄인이죠. 지금 범죄인 윤석열을 자기들이 그쪽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호처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국가기관, 공수처 수사기관하고 경호처가 충돌하는 그 진짜 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식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본인이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가면 협조해야 된다고 지시를 한번 해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면 공수처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진 출두를 해라. 몇 월 며칠까지. 그렇지 않으면 경호처는 수사에 체포에 협조해라. 그리고 자진 출두하는 방식이라면 공수처도 그 구금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은 당장 우리가 구속시키는 게 그 공수처도 목적이 아니라 수사가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최후 통첩을 한번 날려야 되는 거죠.
그런 그렇게 하는 게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아름답고 네, 그렇죠. 그런 예. 모습인데 이게 좋은 모습인데 어제 낸 윤석열 씨가 입장문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응할지는 참 예. 근데 이제 최상국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시를 그렇게 하는 순간 방어막이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진짜 끌려가는 모습밖에 남는 게 네. 없는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극우파 결집을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까지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현장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은데 현장 연결됩니까? 한남동 관저? 네,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적인 이 논쟁을 또 걸고 들어왔잖아요. 이 변호인단에서는 그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또 그 논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수처가 사실 내란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법을 만들었고 경찰도 함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건 검찰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공수처나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예, 경찰 국수본이 하거나 그런데 그 공수처에서 공조본을 만들어서 공동조사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 절차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고 또 법원도 충분히 심의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33시간인가 그렇죠. 그 고민해서 네네. 그 영장을 발부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그 경호처가 제한하지 못하는 것까지 제한 규정까지 넣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이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설사 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기각될 거고 그 전에 그걸 결정하기 전에 이미 체포돼 갈 거로 보여요. 그런 모습 불성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저는 자진 출두 방식을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3일 뭐 오후라든지 4일 몇 날치 시간을 정해서 출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두를 하도록 하는 게 그러면 오늘이라도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시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4일 이전까지 출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호처는 공수처 체포에 협조해라. 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대통령으로서 이제 일단 경호처의 방어막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공수처하고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이 문제는 그 최성복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돼요. 결심하고. 홍 의원님 만약에 최 대행이 그런 식으로 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경호처 태도를 보면 실제로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미시적으로 좁혀보면 지금 경호처장 박종준 처장, 이거 원래 경찰 출신이긴 한데 새누리당으로 2번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처가 면면이 내려온 본인들의 어떤 조직적 전통, 그래서 대통령을 이유 불문하고 대통령을 그죠. 호위해야 된다. 정파에 관련 없이 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박종준 박종준 처장이 어떤 개인 정치적 이력이 이거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외곽 경비라는 100일 경비단장 그 황세영 단장이 뭐 꼭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충암고 출신입니다. 뭐 이런 게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국면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뭐 체포를 못하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법원 영장도 발부됐고 아까 우리 한 기자님 얘기했지만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거 간단치 않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에 가담하는 거고 최근에 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줄줄이 지금 구속돼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상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경호법에 따른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영장이 그런 내용까지 적시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100일 경비단장 등등 그 G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강제 구금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공수처가 그 사람들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경찰 소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지난번 그 우리 707
그 특수부대 특임대. 특임대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치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이 2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주는 그런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혹시 있을 주변에서의 물리적 충돌이에요. 네. 그 지지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태가 이 체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비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 그걸로 더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 뭐 물리적 충돌의 걱정보다 그런 대치 국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이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의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가 훨씬 걱정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그 본인의 일관성 있게 경제를 걱정한다면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꼭 내려서 그런 사태는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관 임명할 때 예전에 그 김진표 의장께서 경제부총리 할 때 그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이제 비서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이 원로분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역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저 김진표 의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 그래도 그 이번에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김진표 의장님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최상욱 그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로 상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한테. 뭐 과거 그 경제부총리 시절에 네, 비서관을 해가지고 네. 인연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그런 측면에서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꽤 저 중요한 역할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모두가 나서서 최상목 대행이 좀 현명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까지도 포함해서잖아요. 예. 체포영장도 그렇게 강제 구인으로 집행되는 것보다 경호처의 방어를 해제시키고 윤석열 씨가 출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부분 두 가지 있었는데 탄핵 심판은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윤석열은 짧고 연금은 길다. 그래서 경호처도 끝까지 유혈 사태까지 벌이면서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예. 그나마 위안을 받으면서 새해 첫날인데 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유효기간입니다.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잘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좀 정의가 실현되도록 바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님하고 황방렬 기자님하고 같이 내란 사태 좀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